강원도 고성. 동해와 맞닿은 조용한 어촌 마을. 바다와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그물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 조남식, 61. 이 마을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시피 한 인생이었다. 아내는 10여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살았다. 남은 건 낡은 목조 주택 한 채와 그의 곁을 항상 지키는 개 한 마리, 이름은 백호. 백호는 남식이 5해 전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날 해변에서 구조한 개였다. 사람들은 백호를 바다의 개라 불렀다. 물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고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특이한 성격 덕분이었다. 남식은 백호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찬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스치던 새벽, 그는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다. 구름이 두터웠고 해는 아직 수평선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오늘도 조용히 그물이나 던지고 들어오자. 남식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작은 엔진 소리를 내는 배 위에서 그물을 준비했다. 백호는 배의 앞머리에 앉아 멀리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백호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더니 배에서 뛰어내렸다. 백호야. 놀란 남식은 재빨리 몸을 기울여 백호의 움직임을 살폈다. 보통 물에 들어갈 땐 조용히 들어가던 개였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백호는 빠른 속도로 수면을 가르며 멀리로 헤엄쳐 나갔다. 남식은 그 방향을 눈으로 좇았다. 약 30m쯤 떨어진 잔잔한 해역. 그곳에서 백호가 무언가를 입에 문 채 돌아오고 있었다. 남식은 배를 최대한 가까이 몰았다. 백호는 젖은 털을 뒤덮인 채 무거운 물체를 물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받아든 순간 남식은 얼어붙었다. 축축하게 젖은 회색 천속, 갓 태어난 아기 하나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작고 붉은 얼굴, 오므린 손, 희미한 숨소리. 탯줄이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천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포장. 하지만 동시에 절망과 두려움이 밴 매듭이었다. 이게 대체... 남식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백호는 배 안에 앉아 아기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 순간 두 노령의 생명체와 하나의 갓난아이는 잊을 수 없는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식은 그 즉시 배를 돌려 마을로 향했다. 그가 마을 진료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트럭을 끌고 나온 조카 조태환이 남식을 보고 놀랐다. 삼촌, 무슨 일이에요? 말은 나중에 해, 야이 먼저 봐야 해. 마을 보건소는 아침 준비 중이었고 담당 간호사 하나가 아이를 보고 급히 의사를 불렀다. 의사인 김영주 박사는 아이의 상태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신생아입니다. 체온 낮고 숨이 약합니다.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깁시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진료소는 바삐 움직였다. 조남식은 복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젖은 털을 말리며 엎드린 백호가 있었다. 간호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 이 아이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바다요. 백호가 데려왔습니다. 그 말에 간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걔가 아기를 바다에서 구해왔다는 사실은 곧 마을에 퍼졌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지역 뉴스에도 실렸다. 걔가 구조한 바다의 아기. 기자들은 조남식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마을 사람들은 병원 근처를 서성이며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무명이었다. 신분증도 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아이가 유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병원 측은 아이에게 이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 한 명이 제안했다. 하은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래요. 조남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이름이네.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은혜지. 그렇게 아이는 이름을 얻었다. 하은. 바다가 준 은혜, 그리고 살아있다는 기적.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여정이 단순한 구조가 아닌
용서와 진실, 그리고 치유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은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고성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보통 바닷바람 외에는 특별한 소식이 없는 이 조용한 마을에 개가 아기를 구했다는 기사가 실린 이후 기자들과 외지인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역 방송국 카메라가 보건소 앞에 설치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병원 담장 너머를 내다보았다. 노인들은 두 손을 모으고 사라져서 고맙다며 조용히 기도했고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물으며 간호사들에게 작은 담요나 분유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정작 누구도 아이의 정체를 밝히지는 못했다. 하은은 여전히 무명의 상태로 병원 차트에는 응급 신생아라고만 적혀 있었다. 조남식은 날마다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아이의 부모가 나타날까 기다리며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호는 병원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바깥 벤치에 엎드려 주인을 기다렸다. 백호는 늘 하은이 있는 창문 방향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 혹은 무언가를 계속 지켜보려는 듯 고요하고 단단했다. 병원 내부에서도 하은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간호사들은 아이가 너무 조용하다고 했다. 보통 신생아는 낯선 환경에서 울음을 많이 터뜨리지만 하은은 거의 울지 않았다. 눈을 뜨면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 외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 김영주는 이례적인 반응이라며 조심스럽게 관찰 중이었다. 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 하나가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문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식은 다르게 느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내가 왜 이 바다에 왔는진 아직 모르겠지만 넌 살 자격이 있어. 꼭 그렇게 믿어야 해.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버려진 아이를 너무 감싸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말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런 아이일수록 더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남식이 아이에게 유독 애정을 보이자 몇몇은 그가 아이의 친척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내놓았다. 그럴 때마다 남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피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였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소. 한편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은이 쌓여있던 천, 발견된 위치, 백호가 향했던 방향, 바닷물에 젖은 흔적 등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정황상 하은은 고의로 유기된 것으로 보였다. 그물이나 플라스틱 통 등에 넣은 흔적은 없었지만 천이 물에 젖은 상태로 꽤 오랫동안 떠 있었던 점은 분명했다. 수사팀은 인근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마을 외곽에 위치한 편의점, 주유소, 해안길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뒤졌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일어난 새벽 3시경 바닷가 쪽 골목을 걷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영상은 흐릿했고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으며 품에 무엇인가를 소중히 안고 있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사 관계자는 병원 측에 통보했다. 아기와 함께 있던 사람의 실루엣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추적 중이며 조만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주 박사와 간호사들은 묘한 침묵에 잠겼다. 그 여성, 하은의 생모일 가능성이 높은 그녀는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안고 바다로 향했을까? 그리고 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사라졌을까? 조남식은 그 영상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밤늦게 병원 근처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날도 백호는 조용히 그의 옆에 있었다. 파도는 낮게 일었고 달빛이 물결 위를 흘렀다. 내가 본 게 그 여잔가, 백호야. 백호는 아무 말도 없이 바다를 향해 앉아 있었다. 남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아기를 안고 바다로 향했던 그 실루엣. 그것은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다음 날 병원 게시판에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 아기의 가족이나 보호자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현재 안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보호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전화도 단서도 없었다. 하은은 여전히 고요히 숨쉬고 있었고 조남식은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결심 하나를 품기 시작했다. 만약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나. 그의 말에 백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누군가가 버린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는 조금씩 가슴에 품고 있었다. 하은이 병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조남식은 병원 근처를 배회하던 중 백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백호는 병원 마당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바닷가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로 몸을 낮추고 달려갔다. 처음엔 고양이라도 본 줄 알았지만 백호는 전혀 짖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였다. 남식은 망설이지 않고 백호를 따라 나섰다. 해가 지기 직전 바닷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백호는 곧장 그날 아기를 건져 올렸던 해안 절벽 근처로 달려가더니 한쪽 바위 아래에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남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호가 멈춰선 자리를 살펴보자 바닷물에 젖어 굳어진 모래 위에 무언가 반쯤 묻혀 있었다. 손으로 흙을 살짝 털어내자 작은 여성용 슬리퍼 한 짝이 드러났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연한 베이지색의 슬리퍼였다. 바닥은 닳아 있었고 앞코 부분엔 모래와 바닷소금이 엉겨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연한 핑크색 천 조각이 찢어진 채 남아 있었다. 손에 쥐자마자 남식은 그것이 아기용 담요였음을 알아챘다. 보풀과 자수장식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아기 피부에 닿도록 만든 부드러운 재질이었다. 그 순간 남식은 몸을 굽혔다. 백호가 그날 바다로 뛰어든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이 슬리퍼와 담요. 그 여성이 이곳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남식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내가 아기를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뭔가 발견했소. 슬리퍼와 담요요. 그날 누군가 거기 서 있었던 게 분명하오. 30분 후 고성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조명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고 증거물을 봉투에 담았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성이 아이를 바다에 놓기 전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자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물건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걸 보면 유기 전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담요를 본 또 다른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했다. 2000, 익숙한 패턴인데요. 대형마트에서 팔던 출산용 패키지에 들어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회용 기저귀랑 같이 묶여있던 상품이었어요. 최근 3개월 이내 구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마트와 편의점의 구매 기록과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사건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식은 평소보다 더 오래 바닷가에 머물렀다. 손에는 경찰이 주지 않고 복사해 보여준 슬리퍼 사진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백호는 그의 옆에서 앉아 있었고 둘은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다. 왜 저기까지 왔을까? 남식은 중얼거렸다. 여자 혼자, 그것도 새벽의 바다로. 그날은 흐리고 바람도 샜다. 아기를 꼭 안고 걸었을 길을 상상하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분이 올라왔다. 그것이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그는 구별하지 못했다. 며칠 후 경찰은 한 영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다. 영상에는 문제의 여성이 캡처된 모습이 있었다. 밤 3시 12분 고성 시내에서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골목에서 흰색 롱패딩을 입은 여성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얼굴은 가로등 불빛 속에서도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품에 있었던 것이 인간 아기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근처의 모텔, 고시원, 단기 임대주택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직 그녀는 실종자도 범죄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남식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하은의 생모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록 병원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지문은 여전히 복도 벽에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오며 가며 그 문구를 읽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하은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조금씩 회복 중이었다. 체온이 안정되고 반사신경도 조금씩 좋아졌다. 그녀는 점점 사람들의 품에 안겨도 울지 않게 되었고, 간호사들은 매일 돌봄 일지에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갔다. 그러나 조남식은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은 그에게 이상한 책임감을 안겼다. 그는 어느 날 밤 병원장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만약 끝내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병원장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보호소에 넘길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보호소.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장소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곳. 밖에 있던 백호가 낑낑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날 밤 고성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 파도는 이제 막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 고성의 바다는 평소보다 잔잔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거의 없었다. 조남식은 여느 때처럼 병원을 찾은 후 백호와 함께 해안 산책로를 걸었다. 늘 그렇듯 백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응시했고 남식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바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지. 그때 근처 해안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몇 명이 소리쳤다. 그중 한 소녀가 손에 투명한 플라스틱 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병 속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입구는 비닐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다. 학생들은 장난삼아 보물지도일지도 몰라요라고 웃었지만 지도교사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겨 병을 열었다. 안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힌 손편지 한 장이 있었다. 종이는 바닷물에 약간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누군가 이 병을 주운다면 제발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이 아이를 버리려던 게 아닙니다. 살리고 싶었어요. 그냥 저보다 좋은 사람에게 가길 바랐어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어요. 부디 그녀에게 이름을 주세요. 저는 하은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제 모든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은혜였습니다. 바다에 맡기는 건 미친 짓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바다가 그 아이를 살릴 거라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삶 속에서 오직 바다만이 제게 남은 길이었어요. 지도교사는 읽는 내내 말을 멈췄다.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교사는 이 편지를 경찰에 전달했고 곧 병원과 조남식에게도 전해졌다. 조남식은 손에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되읽었다. 하은이라는 이름을 이 편지 속 여인이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은 그를 깊이 흔들었다. 그 이름을 우연히 붙였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경찰은 편지의 필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손글씨는 다소 불안정했고 일정 부분에서 글씨가 번졌다. 아마도 울면서 쓴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단순히 유기 사건으로 보기에는 감정의 밀도가 깊었다. 수사 책임자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건의 진실은 법적인 판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버렸다고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살리고 싶어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전국적으로 의견이 갈렸다.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정이 어쨌든 바다에 아기를 던지는 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버리려던 게 아니라 살리려 한 거라면 우리는 그녀를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진짜 죄인은 그녀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회 아닐까요? 차라리 아기를 입양 보내지 왜 바다에 맡기나? 감정이입은 위험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 엄마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안타깝네요. 조남식은 이런 논쟁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병원 앞에는 일부 언론이 진을 치고 있었고, 기자들은 바다의 아이, 편지 속엄마, 강원도 기적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연일 기사를 내보냈다. 병원 내부에서는 하은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간호사들은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보았고, 간단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하은을 위해 환경을 조심스럽게 조정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조남식은 백호와 함께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손에는 프린트한 편지가 있었다. 바닷바람의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가 이 편지를 병에 넣어 보냈을 땐 어떤 심정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백호는 조용히 남식을 바라보다가 바다를 향해 걸어나갔다. 몇 걸음 뒤 멈춰서 파도에 발을 담그고 다시 뒤를 돌아봤다. 그 모습은 마치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했다. 고요한 봄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교대를 준비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인큐베이터가 있는 신생아실에서는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신생아실 창가에는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 병원 외벽을 따라 돌아 병실 창을 겨우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흰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녀는 철제 난간에 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거리상 아이의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지은 죄를 이 거리로 상징하고 있는 듯 그 한 걸음을 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 병원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되었다. 시간은 새벽 2시 47분. 경찰은 녹화된 화면을 확대해 얼굴을 분석했고, 며칠 전 영상에서 바다로 향하던 여성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신원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밝혀졌다. 강민서, 26세, 부산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와의 갈등으로 독립, 이후 단기직과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이어옴. 최근까지 강릉에서 모텔 청소 일을 하다가 연락이 끊긴 상태. 수사팀은 강릉의 모텔, 고성의 고시원, 그리고 인근 지역의 CCTV를 추적하여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3일 전 고성에 도착해 하루짜리 숙소를 예약한 뒤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하은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다시 마을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조용히 체포했다. 그녀는 순순히 수갑을 내밀었고 저항은커녕 눈물도 없었다. 고성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녀는 첫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제가 맞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예요. 조사관은 예상 외의 반응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남자친구는 사라졌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 모텔에 숨어 출산했어요. 탯줄도 제 손으로 끊었어요.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울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이 생명을 망칠까봐. 제대로 먹일 자신도 병원에 데려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안겼습니다. 바다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랐어요.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땐 정말로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사관은 그녀의 진술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진술이 끝난 후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하은이라는 이름, 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까? 강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제3의 하늘에 은혜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아이만은 그런 이름을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고성경찰서는 병원 측에 연락해 보호자 신원이 확인되었음을 알렸다. 의사 김영주 박사와 간호사들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되뇌었다. 강민서, 아이 엄마가 정말 돌아왔네요. 조남식은 경찰의 전화를 받은 뒤
병원을 찾아갔다. 그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백호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여자가 돌아왔대. 하은이 엄마라더군. 백호는 고개를 들었고 남식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품어왔던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분노와 이해, 두려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 또 다른 안내문이 붙었다. 아기의 생모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병원은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병동 내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간호사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조심스레 속삭였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강민서는 병원에 직접 오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로서의 권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 병원 앞까지 와서 잠시 머물다 돌아갔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 존재했다. 하은은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백호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창가로 와 마치 감시하듯 아이의 안정을 확인했다. 조남식은 그런 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은 버린 사람이 다시 찾아올 때 느끼는 마음이겠지. 늦은 봄밤, 병원의 신생아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하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 8시 무렵이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담당 간호사는 곧장 의사에게 연락했고 김영주 박사는 아이의 몸을 확인한 순간 직감적으로 외쳤다. 바이러스성 폐렴 가능성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혈액 검사도 바로 진행합시다. 인큐베이터 문이 열리고 작은 몸이 여러 개의 기계와 연결되었다. 하은의 피부는 다시 창백해졌고 가느다란 팔에 삽입된 주사 바늘은 두세 번의 실패 끝에 겨우 고정되었다. 병원 전체에 긴장감이 퍼졌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하은은 작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조용히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감긴 채였고 입가에는 희미한 수포가 번지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조남식은 밤을 새워 병원에 머물렀다. 간호사는 중환자실 창밖에서 그에게 설명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 증세가 심각하고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때 병원 정문에 낯익은 얼굴이 도착했다. 강민서였다. 그녀는 허둥지둥 뛰어왔고 손에는 의료 마스크와 얇은 외투만 걸친 채였다. 병원 입구에서 멈춰선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은이 어디 있나요? 저 들어갈 수 있나요? 하지만 입구를 지키던 경찰은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현재 강민서는 공식적인 보호자 권한을 얻지 못한 상태였고 조사 과정에 있는 피의자였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병원 내부 방침도 있고 보호자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예요. 그 아이의 엄마라고요. 민서는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그녀는 결국 병원 벽 옆으로 돌아가 신생아실 창이 보이는 좁은 공간에 멈춰섰다. 그 창 너머 하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수많은 기계와 전선에 둘러싸인 작은 몸. 하은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입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로도 충분히 울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는 몰래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넘겼다.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 포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아이를 유기한 그녀, 위급한 딸 앞에 무릎 꿇다. 법의 벽, 유리창 너머에서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물. 순식간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기 시작했다.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당연한 결과다. 애초에 책임졌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어떤 엄마가 바다에 아이를 맡겨요? 그건 변명할 수 없는 범죄야. 그래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뭔가 다르지 않나? 대부분은 도망치는데 이 여자는 돌아왔잖아. 울기만 하면 다 용서되나? 눈물 몇 방울에 엄마 자격이 회복되는 건가? 아이가 위험할 때 진짜 엄마는 유리창 밖에 아니라 병실 안에 있어야 해요.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요? 하루 만에 댓글은 수만 개로 늘어났다. 방송국들은 병원 앞에 진을 치고 논평 프로그램에서는 강민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유명 칼럼니스트는 일간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법이 인간성을 막기도 한다. 그녀는 죄인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그리고 그 아이는 과연 누구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병원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복잡해졌다. 일부 직원은 그녀가 아이를 볼 권리는 없다고 단호했고 또 일부는 최소한 인사라도 하게 해줘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조남식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깊은 고민 끝에 병원장에게 제안했다. 아이를 안게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창 너머에서라도 아이 얼굴을 한번 더 보게 해주면 좋겠소. 누가 뭐래도 그 여자가 저 아이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사람이니까. 병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김영주 박사에게 연락했다. 김 박사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민서를 몰래 불러 작은 복도 창가로 안내했다. 유리문 너머 하은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손으로 유리문을 짚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다. 김 박사는 그 옆에 조용히 섰다. 아이 상태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항생제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해요.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살아줘서 고마워. 하은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기다려줘. 그 말은 유리문을 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하은을 향해 닿았다. 그날 밤 조남식은 병원 앞벤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법은 문을 막을 수 있어도 마음까지 막을 순 없지. 백호는 그의 발 아래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들의 곁을 지나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하은이 중환자실에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던 어느 날 병원 행정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낮은 목소리의 남성은 자신이 하은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동욱입니다. 아이의 생모는 강민서입니다. 그 이름은 사건 조사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에 전달된 진술서에도 민서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신원 확인을 요구했고 그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다. 30대 초반의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는 자차를 몰고 왔고 차량은 서울 번호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별표 책임지고 싶어서 왔다. 별표고 설명했다. 면담실에 들어온 그는 신분증과 함께 DNA 검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민서와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고 몇 달 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임신을 했다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이 흔들릴까봐. 하지만 뉴스에서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민서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듣고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제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은 이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병원 측은 경찰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다. 신동욱은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었지만 생물학적 부친으로서 보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률적으로 부모의 지위는 출생신고와 양육의사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특히 유기의 정황이 있을 경우 양육권 분쟁이 복잡하게 얽힌다. 강민서는 그 소식을 접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번을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남식이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맞소. 하은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에게 말했었어요. 임신했다고. 하지만 그냥 사라졌어요. 차단당했고
번호도 바꿨고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버텼어요. 일하면서, 숨으면서 버텼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결국엔 나도 아이를 놓아버렸어요. 남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이 세상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들과 책임을 지려다 무너지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한 생명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며칠 후 신동욱은 변호사를 동반해 하은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히며 정식으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왔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에겐 경제적 능력도 있고 안정된 가정 환경도 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언론은 다시금 들끓었다. 이제 논점은 강민서의 유기행위와 신동욱의 양육 자격 사이에 놓였다.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책임 회피했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 타이틀을 주장한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양육에 더 적합한 건 사실이지. 그 여자는 버렸고 이 남자는 적어도 돌아왔잖아. 누가 더 나쁜가? 둘 다 무책임했어. 결국 피해자는 아기뿐이야. 강민서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언론과 접촉하지 않았고 병원 측에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병원 앞에 도착해 하은의 상태를 묻고 잠시 병실 근처를 서성이다 돌아갔다. 조남식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병원장과 상의했다. 이건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품이 더 따뜻한지, 누가 더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 옳은지가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 아이에게 덜 상처가 될지를요. 그날 밤 강민서는 백호가 앉아있는 병원 벤치 앞에 잠시 멈춰섰다. 조남식이 곁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은이를 사랑할까요? 민서는 조용히 물었다. 남식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랑은 시간이 증명하지. 말이 아니라 기다림과 지킴으로.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고 그 사람은 이제 막 돌아왔어. 누가 진짜 부모인지 아이는 결국 알게 될 거요. 초여름 아침 속초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이 모여 있었다. 아이를 사이에 둔 양육권 재판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강민서와 신동욱의 이름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다. 하은 사건, 바다에서 구조된 아이, 2명의 부모, 하나의 선택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참석자 명단에는 피고 강민서, 청구인 신동욱, 그리고 참고인 조남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민서와 동욱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하은은 후견인을 통해 법정에 간접적으로 대리되었다. 판사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서류를 검토하며 첫 발언을 시작했다. 본 재판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최대한 객관성과 아동 중심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은 양이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첫 진술은 신동욱 측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준비된 듯 명확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의뢰인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 존재를 통보받았으나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정적인 직장, 주거, 가족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권을 아버지인 신동욱에게 이양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이어 민서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민서의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짧고 강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아이를 낳은 날, 이 여성은 혼자였습니다. 의료 지원 없이
사회적 보호도 없이 맨몸으로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다에 맡겼고 그 바다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고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 재판의 본질은 경제력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입니다. 책임을 포기한 남성과 다시 돌아와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 여성 중에서 과연 누구에게 기회를 줘야 할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재판정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끝낸 후 참고인 조남식을 불러냈다. 그는 법정 중앙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바다였습니다. 제 개가 데려왔습니다. 물에 젖은 작은 천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저는 강민서 씨가 잘못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도망쳤고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가 병원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며 서 있는 모습을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동욱 씨는 그제야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도 반성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사랑은 갑작스런 출현보다 지속된 기다림과 고통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조남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만약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 가야 할지보다 누가 아이를 더 떠나지 않을지를 묻겠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 일부가 조용히 눈을 닦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신동욱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판사는 양측에게 며칠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 알렸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민서와 동욱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남식은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벤치에 앉아 백호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정의는 종종 사람을 가르지만 때로는 마음을 놓치기도 하지. 이번엔 마음이 이기길 바란다. 하은은 여전히 병실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산소 마스크 없이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간호사들의 손길에도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창가에 민서가 서 있었다. 그 곁에 조용히 다가온 김영주 박사가 말했다. 곧 판결이 날 겁니다. 각오되셨나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필요한 게 저인지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결심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 하은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기다림은 길고 조용했다. 강민서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고시원방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속삭였고 온라인에는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평가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반응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 하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돌아왔다. 조남식은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엔 말없이 백호와 함께 그녀 옆에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를 위한 싸움. 어느 날 아침 김영주 박사가 복도로 나와 말했다. 하은이 회복됐어요. 산소 마스크도 떼고 스스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회 허가가 났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향했다. 처음으로 아무런 유리창 없이 직접 아이를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침대 위에 앉아있는 하은이 보였다. 뺨은 부드럽게 붉었고 눈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서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가까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잘 반응하고 있어요. 민서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곁에 앉았다.
손을 뻗자 하은이 작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생명이 있었다. 민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고맙다. 살아줘서. 아이의 눈동자는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은 이 생명과 다시 연결되었다고. 바다에서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있는 실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법원의 판결문이 병원으로 도착했다. 조남식이 봉투를 전달받아 민서에게 건넸다. 결정 났소.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본 법원은 강민서 피고를 하은 양의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단, 신동욱 청구인은 월 1회 면회를 허가하며 자녀에 대한 공동의 법적 책임을 갖는다. 민서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해방과 책임의 무게였다. 신동욱은 판결을 수용하며 별다른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찾아와 하은을 한번 바라본 뒤 민서에게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요. 당신이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내 몫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줘서. 하은은 다시 한번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이가 아닌 누군가의 품에서 살아갈 권리 있는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조남식은 민서와 하은을 트럭에 태우고 해안가로 향했다. 바로 그곳, 백호가 하은을 구해낸 자리였다. 백호는 다시 바닷가로 달려가 바위 틈을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서는 하은을 품에 안고 바다를 향해 섰다. 파도는 잔잔했고 햇빛은 수면 위에 부드럽게 부서졌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품고 아이를 떠났던 공간이 이제는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다. 하은아, 여기가 내가 태어난 세상이야. 엄마가 너를 놓았던 곳이고 이제는 다시 안게 된 곳이야. 조남식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외면하지 않는 거요. 그걸 다시 마주보는 용기가 진짜 부모라는 증거요. 민서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속삭였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좋은 엄마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백호가 그들 곁에 다가왔다. 하은은 백호를 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보인 진짜 웃음이었다.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 아이의 삶 속에 진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유리창 너머의 관찰자가 아닌 아이의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해는 점점 낮아지고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다. 하지만 그 출렁임은 두렵지 않았다.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세 사람의 그림자는 오히려 한편의 기도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의 순환을 거쳤다. 바닷가 마을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병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확장되었고 백호는 더 이상 조남식의 곁에 있지 않았다. 그 충직한 개는 몇 해 전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병원 뒤뜰에 작은 비석 하나가 놓였다. 생명을 물고 돌아온 친구, 백호. 조남식은 여전히 병원 근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모임을 열고 간혹 외지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안내해주기도 했다. 그의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그날도 그는 책을 한 권 들고 작은 도서실로 향했다. 그곳엔 초등학생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에 작고 단정한 소녀 하나가 있었다. 하은이었다. 이제 8살이 된 하은은 또래보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말을 꺼내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녀를 작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조남식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늘의 책은 바다 이야기였다. 주인공은 파도에 떠밀려온 한 병 속 편지를 읽고 엄마를 찾아 떠나는 아이였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책을 다 읽은 후 조남식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혹시 너희는 엄마 아빠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있니? 말해본 적 있니? 아이들이 하나둘 손을 들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밤새 내 숙제 도와줬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사줬어요. 그러다 조남식은 맨 앞에 앉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바다에 맡겼냐고. 조용한 도서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아이들 중 몇 명이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엄마는 울었어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선택을 할까?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를 놓은 게 아니라 살게 하려고 멀리 보낸 거라고요. 아주 멀리, 아주 무섭게. 조남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하은, 하늘의 은혜. 저를 살려준 건 바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조남식은 책을 덮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 출렁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하은과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그녀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그 바다 앞에 섰고 이제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파도 위에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하은아, 내가 아팠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때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돌아왔잖아요. 민서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몇 년 전 이 바다 앞에서 그녀는 무너졌지만 오늘 그 바다 앞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번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조남식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살아있다는 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바다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듯했다. 백호의 비석 아래 작은 야생화가 피어 있었고 바람은 고요히 지나갔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